이리 오너라 이리 오. 네, 몇 회죠? 81회입니다. 네, 와, 뭐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 시즌에 원래 쉬었었는데 네. 요새 휴가. 근데 우리 막 엄청 웃었었는데. 어떤 거요? 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최지현 형. 최지현 형 휴가를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면 멀지 않잖아요. 네네네. 네, 뭐 어디를 갔다고 해서. 그 직원 하나가 잘못 알아들었고 그 코트디부아르 갔다고 들어가지고. 코트디부아르는 어디 있는데 나 몰라. 아이보리 코스트요.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축구 잘하는 나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멀리 갔네라고 했는데. 요즘 뭐 다들 휴가들 뭐 재밌게들 갔다 오시는 것 같아서 네. 나도 휴가 가야 되는데. 안 가세요? 임원이 대민이 난뒤로 휴가 가서 오히려 더 힘들어. 눈치 보여가지고.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네. 뭐 혹시 NST 지망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셔야 되는 게 NST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여행 많이 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행들 많이 가고. 그래야지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 갔다 와야 돼가지고 그냥 그러네요. 요새 발표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꾸준히들 나오고 있고 또 한참 또 이번에도 우리 리서치 평가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형사에서 괜찮게 네. 나온 편인데 또 뭐 뒤에 알게 됐지만 또 스카우트 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또 나도 사람 뽑아야 되고 참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1에서부터 들어보시면 많은 친구들이 밖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들 잡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 갑자기 이걸 왜 하다 보니까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것도 좀 들쑥날쑥 올려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이제 많이 좋은 팟캐도 많이 생겨서 저희들 외에도 뭐 들을만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웃긴 얘기로 나도 어떤 분이 나보러 제 위에 모셨던 분이니까 야 팟캐 들어봤더니 그 저희 우리 도성이가 많이 늘었더라.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많이 늘었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냥 그러셔서 그냥 들어보시면 또 잘했던 친구도 있고 나간 친구도 있고 또 들어온 친구도 있고 요새 또 이왕진 연구원 새로 왔는데 아주 그냥 네. 핫하게 하고 또 김효연 연구원 항상 핫하게 했었는데 섹터가 다 안 좋아지니까 요거 혼자 다 먹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뭐 구루라던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는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고 저희가 보는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 정확하지도 않아요. 제가 어젠가 그 엄 차장이 SBS 뭐 그 댓글 그거한테 네. 말해가지고 네. 내가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또 그렇게 좋은 지적 오면 우리가 네.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그런 과정이지 뭐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막 내가 옳고 막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그런 분들이 늘어나 좋아요. 막 네. 질문들의 수준도 상당히 네, 굉장히 좋아.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런 질문이 왔어.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막 확인해봐라 막 내가 그리고 그랬었는데 아주 그런 바람직한 반응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염동찬 연구원도 이제 원래 퀀트 하다가 퀀트 스트레치지로 점점 나이 들면 진화해 가는데 네. 점점 뭔가 쿼트만으로는 재미를 못 느끼기 시작하고 있고. 아니 저희 뭐 약간 종합 예술이 돼가지고 간혹 좋은 보고서들 내잖아요. 저번에 그 여성 관련된 그런 것도 저는 괜찮던데. 비욘드 뭐지? 비욘드 미트.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왜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내가 새로운 걸 개척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퀀트 정말 섹시하고 매력적인데 또 내가 나중에 센터장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뭐 약간 더 넓게 봐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야가 확장되는 그냥 한 건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주시다니.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나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반응이어서 이 자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야. 뭐 내용은 그게 별거 없어요. 뭐. 근데 이런 거죠. 남들이 정책 모멘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라는 거죠. 자체적인 생각이다 혼자에. 그래서 나는 이 자료가 완결체는 아니고 더 질문을 던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료라 봅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 전망 6월 24일에 발간됐고요. 네. 부제는 좀 약간 별로였어요. 떡줄 그래요? 정부는 생각도 않는 김치국 맛보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래요? 아니 약간 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시장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족하다 혹은 정부가 좀 정책을 좀 우호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실제로 어떤 정책들을 낼 수 있냐, 현재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쥐고 있고 뭐 나온다면은 가능성이나 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책 변화라는 게 주시장에서 바라는 게 뭐냐? 뭐 엄청난 매크로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사실은 굉장히 이런 좀 미시적인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정책의 변화, 실질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거 일단 세 가지를 정리하셨는데 네. 일단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재미도 없는 거 우리끼리 웃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니 우리끼리 아니 이 내용은 재밌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하던 얘기들 재미도 없는데 괜히 떠든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인사도 안 했네요 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세 윤조입니다. 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회용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이 요즘에 좀 시장이 침체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의기소침해 계신데 힘들 내시고 댓글도 오늘 많이 달아주시고 아까 또 저희 이베스트 리서치 저희 뭐 평가 그거 제가 댓글로 한번 좀 올려드렸는데 거기 많이 창피하게 뭐 1등도 아니고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응원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조그만 하우스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제가 7년 전에 왔는데 그래도 항상 그 정도 레벨은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리서치가 굉장히 조그만 조직인 줄 아시는데 꽤 크게 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산업이나 이런 기초 세미나 한번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근데 시즌 1 때 한번 했었잖아요. 했는데 또 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12월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그 기초 세미나 위주로 업종을 했기 때문에 이리온 시즌 1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가끔 보면 뭐 종목을 뭐라다 종목을 하지 말고 뭐 전략만 맞아요. 그 부분 전략만 하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전략은 안 들으니까 종목만 하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자네가 발간된 거 갖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막 우리가 무슨 뭐 이게 뭔 자랑이라고 맨날 이 말 하겠어요. 무슨 우리가 뭐 우리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이거는 그냥 아마추어틱하게 해야 우리가 자연스러울 거라는 나름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어요. 그냥 그 주에 발간된 자료 갖고 하는 거지. 그날 나온 거 뭐 오늘은 뭐 전목 중심으로 가고 남은 뭐 앞으로도 못 하고요. 그렇게 계획도 한번 해본 적 이거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리온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저런 리서치가 호흡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어떤 수단 이 정도고 항상 말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이게 어디 규제하는 곳이 없어요. 저희를 그냥 우리 센터 바로 옆에 골방에다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장비도 엄청 좋아져. 처음에 진짜 허접했는데 점점 막 이거 여기도 뭐도 사고 막 그래서 막 PD가 이제 갈수록 답답해하면서 열악한 데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도 잘 준비하던 게 송치호 나가가지고 다 지연됐는데 조만간에 하여튼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강의 그런 거 하려고 했어요. 업종 그거를 약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거요? 다들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 해가지고 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본론을 해야지. 네. 시작하시죠. 왜 정책 모멘텀 얘기를 하신 거죠? 일단 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MSCI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시장을 재분류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게 6월 달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 매년 7월이나 8월 사이에 그 내년도 세법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세법 개정안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이것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느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 하고 뭐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뭐가 있고 뭐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이거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정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일단은 좀 고용시장을 노동시장을 자본시장보다 더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뭐 이렇게 임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저소득층을 고소득자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이라든지 대기업보다는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노동시장 위주의 정책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본시장은 좀 재미가 없었고요. 역대 정권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주가 수익률이 뭐 3년차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좀 낮은 편이에요. 이건 상황이 같지는 않죠, 물론 당연히. 이거 내가 말해줬다가 이거 페이스북에 이 그림을 올렸어요. 뭐 제가 페이스북으로. 일단 이제 오랫동안 저랑 전에 같이 애널리스트 했던 친구 중에 방송 안 들을 건데 하모 에너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업하고 있죠. 이 친구가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를 절대 수익률 말고 예를 들어서 MSCI 워드 대비 상대 수익률
뭐 글로벌 증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나한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하튼 티납니다. 그거는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거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좋았었고 수익률이. 맞아요. 글로벌 전 경기- 세계 좋았죠. 2004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DJ 때도 좋았거든 경기가 그쵸. 그때. 그리고 IMF 끝나고 정말 그치, 좋을 때였죠. MB 때 박근혜 때인데 근데 분명한 거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되게 부진한 거는 맞아요. 이번 정권에 되게 심한 겁니다. 저번 정권이 좀 심했죠. 예, 그래서 두 자릿수 마이너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가 처음인 것 같아서 이게 오해하시지 말고 중요한 거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정부도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맞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이번 주부터 민주당 아마 민주당에서는 토론 열리고 공화당에 트럼프도 이제 계속 그걸 맞받아칠 텐데 선거하실 때면 선거인들은 정치인들은 주식시장 이런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에 그쵸. 있어서. 근데 분명히 주식시장 굉장히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역대 최저로 부진했다. 이거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좀 이런 상황에다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본시장보다는 좀 노동시장에 집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가계소득 작년에 막 개선되고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뭐 경기 안 좋아지고 하면서 그 올라가던 차트들도 업데이트 해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가계소득 증가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거에 대한 좀 방향성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면,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MSCI 이슈예요. MSCI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지금 이머징으로 편입돼 있고, 이머징에는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 들어오고 중국 비중 올라가면서 한국은 비중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는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새로 국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비중 줄면서 자금 이렇게 나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선진국 편입을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 못 가게 전 정부권에서는 좀 추진을 하다가 결국 안 됐는데, 추진을 할 때 MSCI에서 선진국 가려면은 두 가지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24시간 거래 가능한 외환시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소의 데이터 접근권을 좀 개선시켜달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은 MSCI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 거였고요. 기획재정부 입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요. 24시간 거래되는 외환시장이 있으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너무나 중요한 변수고, 이 수출의 비중도 높은데 24시간 거래되는 외환시장을 열어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기획재정부의 딜레마예요. 입장이죠. 선진국 시대 모든 거는 지금 여건이 되는데 네. 한국이 정말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변수인 거죠. 그렇죠. 환율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을 때 이게 기업들이 대처하는 것도 이게 되게 말은 쉬운데 진짜 이거 고민이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남아 있으면은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견뎌야 되는 거고, 그 딜레마인 상황인 거죠. 근데 파이로 본다면은 주식시장 자금 이탈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렇기도 한데 이게 좀 장기적인 이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는 지금 중국 비중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페이지에 있는 그림 9번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치. 다른 나라들이 또 들어오더라고. 네, 일단 지금은 얘기 나오는 게 중국 A주 비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지금 그쵸.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 A주 비중이 5%만 반영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5%가 늘어나서 10%가 됐고, 이제 8월 달엔 15%가 되고 11월 달엔 20%까지 늘어납니다. A주가 100% 될 때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때마다 자금 이탈 때문에 외국인이 파는 현상은 주기적으로 나타날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중이 100%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예측은 못하겠지만 한국은 한 7년, 그 대만은 과거에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매달 이렇게 겪는다고 한 1년에 한두 번씩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진짜 이거 심각한데 수급상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애가 들어온다니까. 네, 베트남도 지금 선진국으로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선진국 편입 가능성 선진국이 있고, 아니다. 아예 이머징 이머징 편입 편입. 가능성 네. 있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도 아닌데 지금 쿠웨이트는 실제로 이머징 편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들어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존의 이머징 국가로 되어 있는데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아람코가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상장되어 있으면은 비중 늘어나면서 또 한국은 비중 뺏기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큽니다. 근데 인도에 반영돼 있는 비중이 한국보다 지금 작게 돼 있어요. 이머징에. 그만큼 100%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인도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 하면 이제 갈수록 인덱스화 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머징 지수보다 선진국 왜 좋냐면 선진국 지수면 이런 혼란이 없어. 맞아요. 안 그냥 바뀌어요. 선진국 지수는 편출입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딱 이거는 고정화 돼 있는데 이머징 지수는 얘 들어갔다, 쟤 늘어났다 막 이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선진국은 가야 되는데 정부가 네, 자본시장을 중시해 준다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외환시장 금융시장을 금융시장을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제 실물 경제만 갖고 되게 제한적이니 금융을 키워야겠다. 진짜 허브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해 보여서. 네,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뭐 그거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12번이랑 13번 비교해 보시면 될 건데요. 이 차트 위쪽에 있는 차트들은 이머징 국가 들어오고 나간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선진국 들어오고 나간 건데, 이머징은 뭐 계속 들어와요. 중국 들어오고, 뭐 카타르 들어오고, 뭐 파키스탄 들어오고, 아르헨티나 들어오고, 사우디 들어오고.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09년에 이스라엘 들어오고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계적으로 자금 뺏기는 이슈는 적은데, 물론 여기도 딜레마는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한국 비중이 워낙 줄어드니까 단기간에 자금 유출은 한 번 있어요.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머징에 남아서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비중 뺏기느냐, 선진국으로 가면서 한 대 크게 얻어맞고 말 거냐, 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선진국 들어오면 비중이 또 줄지. 그렇죠. 선진국 그것도 맞다. 자금은 늘어나는데 비중은 주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유출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방에 맞는 거고, 이제 이머징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약하게 계속 얻어맞는 거고, 이 차이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MSCI에서 변화를 뭐 추구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 부분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우리 여의도 말고 좀 언론 기자분들 중에 혹시 들으시면 이걸 좀 계속해서 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오는 것 같아서 요즘. 근데 약간 조금 바뀐 것 같은 게 최근에 좀 금감원 보도자료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A주 100% 반영될 때까지 얼마나 자금이 유출될 거냐, 뭐 이거에 대한 뭐 연구를 좀 시작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자금의 유출입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늦게 말해서 전 그래요. 그러니까 실물과 금융이 있다면 경제 구조체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미국도 뭐 제조 르네상스를 통해서 뭐 하고 했지만 결국은 금융이 주도하는 경제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화폐를 남발하면서 금융에 따라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경제 이론이 잘 안 먹히는 것도 네. 그것 때문이라면 좀 더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선진국적인 평가를 받게 돼야 뭐 외환시장도 발달하지 않겠어요? 24시간에. 왜 우리가 주식시장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가야 된다 봐요. 사실 이거를 저연자로 판단을 해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금융 쪽에 어떤 익스포저를 넓혀서 우리가 전문 인력을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나? 한 방 맞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게 그래서 되면 좀 할증 요소도 되는 거죠. 만약에 선진국으로 그렇죠. 가게 되면. 일단 이제 미래에 계속 자금 뺏기는 이슈는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외국인 MSCI 파는 것 때문에 나가야 되는 돈은 한 1조 정도라면은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 한 2, 3조 팔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파는 애 있는데 굳이 사지 않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뭐냐? 굉장히 금융 자본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적금성이라고 하나 그거를 예. 그 기준이 충족돼야 되거든 모든 게. 음. 그러니까 금융에 굉장히 자유롭게 거래가 굉장히 정밀하게 금융 위주로 돌아가게 돼야 네. 우리가 선진국 지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요건은 뒤에 외환이 있는 거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다른 것들은 뭐 개선할 수 있는 좀 마이너한 이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하지만 그걸 다 갖춘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IR 자료가 영문이 너무 없다 뭐 이런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만큼 시장이 진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 지수가 편입되게끔 가겠다 선언이 돼야 모든 게 제도가 그런 미시적인 게 네. 뭐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을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사실 여객 시장 어떤 그거고 뭐 데이터 사용하는 것도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냥 총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는 선언이 돼야 금융자본에 대해서 좀 더 금융자본이 굉장히 기여하는 게 커지고 있거든. 네. 경제가 미국이 뭐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는 금융자본의 힘 아닙니까? 뭐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붙이지 못하는 이유도 홍콩에 금융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실물이나 금융에 따라서 흔들리는 세상인데 그래서 근데 하여튼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왜 이게 이슈냐? MS 선진국 편입을 위한 조건 이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 이걸 이해해 주시면 네. MS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요건이 있고 정성적인 요건이 그쵸. 있는데 정량적인 요건은 한국은 거의 다 이렇게 충족을 시켰어요. 뭐 경제 발전 규모라든지 뭐 유동성, 시가총액 뭐 그런 거를 만족하는 기업 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접근성이라고 하는 그 정성적인 조건들이고요. 이거는 뭐 한 1년마다 한 번씩 MSCI에서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 한 거를 6월 초에 나온 거 내용을 정리한 게 15페이지에 있는 표 3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뭐 외환시장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여전히 제한적이다. 유럽이랑 미국이랑 한국이랑 시차가 있는데 그 자기네들 깨어있는 시간에 환전을 못하는 게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IR 자료들 기업들의 설명 자료를 영문으로 좀 작성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좀 불편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회사 하나에서 펀드가 여러 개 있으면은 계좌를 다 펀드별로 따로 설정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 회사별로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는 개선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정부에서 MSCI 편입 추진했다. 그 선진국 편입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좀 같이 해결이 됐는데 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두 가지. 정보 그 거래소 데이터 접근성이랑 그 외환시장 이슈 이거는 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기재부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거나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하기 힘든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분명한 거는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이슈가 많으니까 뭐 이제 두 번째로 세법 개정 이건 이슈 말씀드릴 굉장히 좀 건데 이슈가 될 만한 거예요. 네. 세법 개정 이슈가 그 말씀드렸었던 좀 고용 시장에 좀 더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18페이지에 있는 그림 17번이 그 정부 보도자료 그러니까 2017년에 나온 그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나온 그 보도자료인데요. 2017년이면은 이제 정권 바뀌고 처음으로 세법 개정하는 거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을 때의 그 제일 첫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기본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 재분배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그거죠. 저소득층의 그 소득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일 거고, 그렇다면은 일자리랑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뭔가 좀 줄여야 되잖아요. 기존에 좀 혜택을 줬었던 거는. 혜택을 줬었던 거를 줄이는 거는 좀 자본시장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에는 노동시장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때의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좀 혜택이 될 수 있었던 법안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 우선순위 쪽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약간 주식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사내 유보금 과세라고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행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실행되던 게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바뀐 내용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원래 있던 내용은 기업들 유보금 쌓지 마라.
유보금 쌓지 말고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올려주거나 배당을 올려줘라라는 게 기존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였는데 그 내용은 같아요. 유보금 쌓지 말고 기업들 돈 써라. 다만 배당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 안 준다. 그리고 임금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염동찬 연구원이 이전 자료에서 예. 상당히 우리가 방향이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가 네. 되게 강화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져서 그때 되게 실망했었죠 저희가. 아쉬운 많이 내용이네요, 실망한- 네, 진짜. 아쉬운 네. 내용이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좀 늘려야 되는 그 유인이 좀 하나 사라졌다는 점에서 좀 그 특징적이고요. 또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인건비를 좀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여전히 유지됐는데 좀 강화된 게 첫 번째로 이 임금을 기업이 많이 쓰려면은 원래 있었던 인원들의 임금을 늘려주는 게 있고 아니면 새로 사람을 뽑는 게 있잖아요. 새로 사람을 뽑으면은 더 그 혜택을 많이 주고 청년들을 뽑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고용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사람한테 소득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위 소득별로 보면 7천만 원 이상은 임금을 올려줘봤자.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네요. 뭐 감세 네.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좀 이런 말해도 된다. 그 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층은 좀 약간 임금 상위자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다 지난 뭐 내용이고. 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고용을 늘리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그 정책적인 목표에는 굉장히 부합하지만 주식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마음 아픈 그러네요. 그런 법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당소득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진 중인 법안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참 거냐면은 두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 그쵸.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느끼셨던 거는 6월 초에 이제 거래세율이 인하가 됐잖아요. 이 거래세율 인하된 것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거래세율을 계속 낮추고 양도소득세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23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림 21번이 뭐 한국과 일본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비교라고 해서 다르더라고. 그쵸.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자본 활성화 특별위원회 여기서 그 내놓은 그 보도 자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과세 체계는 자산별로 과세를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국내에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서 플러스가 났는데 해외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합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손실이 내년으로 안 넘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내가 해외 투자에서 손실을 봤어요. 내년에 이득을 냈지만 2년 합치면은 여전히 손실인데 네. 내년에 이득 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개선해달라. 우리나라는 이익 낸 건 다 세금 내야 되고 그러네요. 손해 본 거는 또 반영 안 되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거잖아. 굉장히 일본은 안 그래. 불리한데요, 되게? 어쨌든 이거를 지금 개선시키겠다라는 네. 게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위원회 자본시장 특위라고 하더라고요. 자본특위 거기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기획재정부는 이거를 지금 진행 중이고 연구 용역을 이렇게 써가지고 체계를 만든 다음에 내년도에 전면 개편에 나서겠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나오면은 2021년부터 이게 반영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세 낮추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같이 포함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세 낮춰진 거는 이 큰 과세체계 개편안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이 7월, 8월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알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 거는 맞아요. 자본시장이 세금이 그 이익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한 3년마다 이렇게 크게 바뀌거든요. 2015년에 한번 크게 바뀌었고 2018년에 크게 바뀌었는데 2021년에도 이거대로라면은 한번 좀 크게 바뀔 것 같다 정도로만 지금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그 인센티브를 많이 없앤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거냐면은 정부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리과세하는 혜택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배당 소득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내용을 세세히 보니까 상위 한 10%가 전체 배당 소득의 90%를 가져가더라. 알고 보면 이 배당 소득은 이렇게 부자들의 소득에 가까운데 이 부자들의 소득을 이대로 두면은 안 되고 좀 더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장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게 부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좀 혜택을 줘라라고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액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을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유인하는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시장에서 나온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26페이지에 나왔는데 법인세나 소득세가 작년에 2018년 되면서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오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저소득을 올린 건 아니에요. 고소득이라든지 법인세 최고 구간을 늘린 거니까 돈 잘 벌고 이쪽에 대해서 좀 세율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문제인 게 전 세계적으로 감세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좀 다르게 온 건다. 이게 제일 불만이거든. 근데 당장 이게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난 정책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현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로 정책 변화를 주는 어떤 대표적인 시장의 어떤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방법이 뭐냐. 뭐 재정 정책 이런 것은 저는 그냥 감세 같은데 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혹시라도 정부 정책 관계자 들으신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심플합니다. 가능성이 되게 낮다 보니 감세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근데 약간 고소득층은 지금 정부 기조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 감세 이렇게 구간 낮은 데는 약간 좀 더 확률이 그거는 높지 효과가 않을까라는 적어. 생각. 꼭 고소득 뭐 그렇기는 전체적인 하죠. 소득세를 낮춘다는 거는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이렇게 최저 구간에서 약간 낮추는 거. 법인세도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맞나? 아, 법인세요. 그 상위권에 있는 거 맞죠? 그림 27번 보시면 한국이랑 OECD 평균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 건데 최고 수준이 아니네. 평균보다 높네. 평균보다 높고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림 30번 보시면은요. 이번에 올리면서 최고세율이 이렇게 좀 확 올라갔죠. OECD 평균적으로 낮추는 분위기에서 한국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2018년부터 이렇게 뒤집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외에도 준조세 성격도 되게 많고 그래서 법인세가 뭐 그 전 정부까지 해서는 계속 낮추는 분위기였다가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좀 올렸으니까 저는 뭐 그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친화적이라는 시그널이라도 주려면은 뭐 저소득층에서라도 좀 이렇게 법인세 그 소득세 그다음에 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좀 낮추는 법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도로 보고 내년에 있습니다. 세율 다시 낮출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기대 요인이어서 계속 기대 요인이죠. 기대도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 맞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은 파트 4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현실적인. 나머지 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게 이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이제 자본시장보다는 노동시장에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있고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활성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조금씩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작년에 1월에 나왔었는데 2018년 1월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왔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내용들 지금 같이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코멘트 했었는데 그 내용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요. 코스닥 인덱스를 막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기업들의 이렇게 시장에 있는 돈들이 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당시에 유행했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같은 기업으로 가가지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고 결국 이런 거 기업들이 상장이 돼가지고 투자자들도 엔젤 투자라든지 벤처 투자도 수익을 얻는 거를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시장보다는 발행시장 쪽에 좀 치중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고 뭐 IPO를 활성화시킨다라든지 상장 기준을 낮춘다라든지 코넥스 상장 기준을 좀 많이 낮추고 그 다음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장려하고 이런 그림을 원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IPO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최근까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올해 3월에 정부가 혁신금융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제가 의미 있다고 가져온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모험 자본 공급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험 자본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상장도 안 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IPO를 통해서 유통시장으로 옮겨와야지 그 차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O를 굉장히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극을 하겠다. 이 내용이 거의 모형자본 공급을 위한 뭐 혁신 이 내용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유통시장 인덱스 올라가는 거 이쪽이 아니라 IPO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정책 쪽에서는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증권업종 쪽에서 IB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수료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1, 4분기 증권회사 수수료 비중 보면은 뭐 수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중 큰데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IB 분야 수수료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증권 업종 중에서도 뭐 IB 큰 대형 업체들 대형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활성화 대책이 코스닥 인덱스 올리겠다. 코넥스 인덱스 올리겠다 뭐 이것보다는 좀 이렇게 IPO 시장 활성화해가지고 혁신 기업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자금 조달 용이하게 하겠다 이게 좀 정책의 목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뭐 코스닥 사실 이 발표하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실제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IPO 쪽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이 기업들이 돈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인 거죠. 최근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만 갖고서도 IPO가 상장하는 플리토 같은 회사가 나왔죠.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그것도 되게 쉽게 바꾸었고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고민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뒤에 뒤따를 때 그때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하여튼 정부 정책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최강 이코노미스트를 한번 다룰까 했던 게 전에 한번 나한테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방송에 보면 제조 르네상스라는 책인데 저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 원래 오바마 때부터 제조업 쪽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서 트럼프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인데 여하튼 새로운 제조업이 나오려면 굉장히 이런 새로운 산업 쪽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자본보다는 이런 쪽을 많이 선택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보다는 이렇게 중소기업 하다 보니까 이 유통시장이 아니라 발행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아까 처음부터 제가 했던 말이 정책이 나오는 것도 이쪽으로 계속 강화될 것 같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그 뭐 이렇게 사실 뭐죠 인모사주 문제 때문에 바이오가 저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안 좋은데 바이오 쪽 자금 조달 쪽 보면 엄청 좋아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다만 이게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금융시장에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기서 더 하면 요새 당신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했는데 저 전혀 그런 스타일 아닌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모든 건 시장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돈의 배분 기능을 시장에 맡기면 훨씬 효율적으로 갈 텐데 그걸 왜 굳이 정책 자금으로 풀려고 하는 건지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이거 하다 뭐 길어지니까 술자리 안주로 많이 하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안 끊고 한 번에 가버렸네요. 그냥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길게 한 40분 정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결론
제가 궁금한 거 정책 변화가 좀 할 게 별로 없죠. 뒤져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나오긴 할 텐데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센 거를 기대하는 거는 올해는 없을 것 같다. 정부가. 매크로 쪽에 다룰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저는 결국 또 인프라 투자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다음 게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하다가 그냥 빨리 저기 GTS나 만들고 막 이거 있잖아요. 뭐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전 정말 필요한 게 오히려 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제가 금융시장에 있다고 이래서 너희 그런 거에 욕먹어도 상관없는데 금융시장의 어떤 자금의 배분 기능을 좀 더 회복할 수 있게끔 그 상징적 여건이 선진국 편입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크지 그게 않지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 뭐 그게 얼마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좀 더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자금들이 있고 이머징 투자 안 하는 자금들도 있어요. 네. 그런 자금들은 분명히 그쵸? 어떤 그죠. 기준이 네. 필요한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 잘 정리돼 계세요. 특히 뭐 규제 같은 부분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되려면 굉장히 어떤 아까 말했지만 정보 같은 게 영어로 다 작성돼서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누가 얼마나 그죠. 알겠어요. 영어로 작성돼 가지고 그게 그만 어쩌면 공시도 되고 배당 정보 나가고 해외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 한국에 중소형주인데 이거 가치가 이렇게 싸? 네. 투자를 하겠죠. 중국어로 있으면 중국 투자하기 쉽지 않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영어로 다 작성되고 하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 또 뽑아야 되고 함부로 기업 회계기 좀 그렇죠. 고용도 그죠. 엄청 늘어날 고용도 거고. 늘겠네요, 진짜. 그래서 선진국 지수 편입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되게 긍정해. 그리고 특히 글로벌하게 통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계좌 개설 같은 것들도 상당히 어쩌면 더 유효돼야 되고. 그럼 저는 그럼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것 같고 외국인들도 저기 뭐 우리 혁신도시 같은데 뭐 기관들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아니 거기에 전주에 저렇게 만들어 부산에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뭐 그 해외 애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그래 중요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그냥 자꾸 전 이 MSCI 이슈 나올 때마다 자꾸 얼마 빠져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 현실적인 고민은 그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게 있냐면 우리 자꾸만 뭐 종목 빠지면 공매도 세력을 척결하잖아요. 맛있게. 러시아 시장이 왜 그렇잖아요. 네. 러시아 시장이 왜 망가졌는지 알지 염소장. 그렇죠. 그때 언제였지? 공매도 그냥 그게 공매도가 아니라 저 금융위기 때 2008년에 이제 변동성 커지고 하니까 주시장 아예 닫아버렸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회복이 안 돼 러시아는. 네,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야 여기는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못 판다라는 인식을 하니까 아예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내가 뭘 살려 해도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런 우리가 다 조건이 돼 있다 그러는데 할 수 있다는 거지 돼 있다는 아니거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으면 뽑아가지고 그래 얘는 뭐 다 이제 영문 작업 시켜야 될 거고 뭐 해외 IR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러면 해외 투자도 우리를 많이 할 거고 한국에 이렇게 싼 주식이 있었어? 하고 또 주주들이 간섭하니까 기업들은 자체 그래야 선진시장 그래서 선진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염전찬 연구원 자료를 보면서 좀 한번 가끔 그래요. 파케하니까 뭐 이건 뭐 꼭 요즘 보니까 꼭 여의도 사람만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가끔 가다가 뭐 보좌관 같은 분도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메신저 싫어야 메신저가 와서 메신저 그래서 뭐 내가 어디 갔다 올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난 아니 별건 아니고 뭐 모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아니 그런 고민하는 사람 아니 그런 야 장난하냐 진짜. 아니, 많이 드라마 들으시는구나. 보좌관 막 그런 보좌관은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냐. 그러게요. 내가 재밌다는데 거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에 엘리아라고 우리 와이프가 되게 짜증내하거든. 그래요? 나오면 내가 그렇게 좋냐고 나한테 그러고 있는데 신민아도 나오고 말이야. 저희 신민아 근데 인기는 없더라고. 너무 아무 말 잔치 되고 있는 것 왜 같은데. 김현영한테 좀 물어보라 그래. 뉴 주가 너무 싸서 나도 지금. 근데 이제 그리고 기자분들도 무슨 정책이 보였으면 좋겠나. 세금인데 힘들 것 같고 정부의 어떤 그렇잖아요. 어느 정부나 정치 철학이 있다고요. 부합되지 않는데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MSCI 이슈는 그냥 우리나라에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거 들으신 분이 있으면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셔서 이 로드맵만 주면 되거든. 우리
21년엔 가겠다 무조건. 그죠. 이게 MSCI가 뭐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중국도 갑자기 작년 11월에 뭐 이렇게 올해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원래 그 바꾸는 시즌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은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나 봐요. 지금 프론티어 마켓들이 급격하게 이머징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맞아요. 문제야. 네. 프론티어 쪽에 경제가 커지잖아요. 아프리카들도 이제 뭐 먹고 살고 뭐 베트남도 가면 잘 살게 되잖아. 그럼 걔네들이 언제까지 프론티어 마켓이냐고. 이제 베트남은 얘네들이- 생각보다 빨리 커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머징 들어오는 순간 이머징에 우리가 베트남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는 활동이 축구를 하는데 베트남과 축구하면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저 유럽 애들이랑 축구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 지수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지금 좀 되게 저는 답답해하는 이슈야. 되게 이 이슈를 그냥 수급 이슈랑 보지 말고 선진국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야 주주들도 함부로 못해요. 외국인 주주들이 들어와서 난리들을 쳐야 뭐 이제는 그리고 하여튼 자료 같은 것도 다 하면 제 직업은 없어지겠지. 영어도 잘 못하는 저런 노땅들은 없어지겠지만 자본시장은 더 발달하지 않을까. 그때 연동찬 연구원이 어디서 센터하고 있을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아니, 이거 나중에 기록해다 꼭 써라. 반드시 너 저럴 친구니까. 오케이.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온.